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지난 세 편의 영상에서 양육가설이 무엇인지, 행동 유전학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집단 사회와 이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엮이는 가정의 영향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부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책 전체에 대한 제 감상과 비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육 가설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반론이 있는데요.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실제로 더 많은 문제를 겪지 않느냐.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폭력적인 어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거죠. 해리스는 이 반론을 진지하게 다룹니다. 해리스의 첫 번째 지적은 이건데요. 엮이는 가정과 아이의 문제 사이에 상관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 인과관계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데이터는 특정 지표가 다른 지표와 함께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면 나타날 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엮이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행동이 원인이라는 게 확실한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폭력적인 부모는 아이에게 폭력적인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이가 폭력적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인가 아니면 유전자 때문인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아이들이 나중에 알코올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의 부모의 음주 행동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취약한 유전적 경향이 전달됐기 때문인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구분이 안 되면 양육의 영향과 유전의 영향을 섞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들이 실제로 그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해리스 비판입니다. 두 번째 지적이 더 충격적인데요. 해리스는 이웃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연구자들이 종종 이웃 환경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종종 엮이능적인 이웃 환경과 함께 옵니다. 폭력이 많고 범죄율이 높고 학교 수준이 낮고 또래 집단에서 나쁜 영향을 받기 쉬운 동네. 이웃 환경을 통제하고 오면 가정 자체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작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해리스가 특히 인상적인 연구를 인용하는데요. 아버지 부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을 때 이웃 환경을 통제하면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이웃 환경 안에서 아이를 관찰한다면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결과가 말하는 건 뭐냐? 가정의 구조나 부모의 행동 방식보다 그 가정이 위치한 이웃 환경, 즉 아이가 속할 또래 집단의 문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엮이는 가정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엮이능적인 이웃 환경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집단 사회와 이론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데요. 아이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건 또래 집단이라면 그 또래 집단의 문화가 어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의 문화는 이웃 환경에 크게 결정됩니다.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동네에서 어떤 또래들과 어울리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심리치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 관계에서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리스는 이 경험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이 현재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성격 자체를 결정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해리스가 제시하는 마음의 두 영역 개념에서 여기서 이용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개인 관계를 담당하는 영역에 저장합니다. 이 영역이 기억과 감정에서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부모가 성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격을 보기 때문에 형성하는 이제 그 집단 관계 영역에서는 또래 집단과의 경험이 저장됩니다. 이제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 경험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래 집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어떤 집단에 속했는지, 집단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었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심리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닌데요.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에 개인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패턴을 인식하고 바꾸는 작업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히리스가 비판하는 건 심리치료 자체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어째서 심리치료사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가? 그렇게 확신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해리스가 강조한 게 있는데요. 부모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의 부모 손에 그게 우리 삶이 이제 부모 손에 맡겨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중요한 것과 부모가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이제 부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해리스의 주장을 요약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뜻은 아니죠.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또래 집단입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의 성격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아이가 속할 또래 집단의 문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사느냐입니다. 어떤 동네에 사느냐가 아이가 어떤 또래 집단과 어울리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또래 집단의 문화가 아이의 성격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려 해도 동네 또래들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 또래 문화가 이깁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학교에 보내느냐인데요. 학교는 또래 집단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또래 문화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아이의 학업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학생들 사이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과외 활동을 하느냐입니다. 운동, 음악, 예술, 학술 활동, 이 활동들이 아이들이 어떤 또래와 연결을 시켜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집단 문화에 동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리스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요. 부모가 또래 집단에서 아이가 어떻게 보일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또래 집단에서 이 아이에게 나쁜 꼬리표를 붙이는 걸 부모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낮출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또래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또래들과 어울리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또래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가 또래 집단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 위치가 자존감과 성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된 자존감은 집단에서 개인이 차지한 지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헤이스가 말하는 부모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간접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과외 활동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가 반드시 좋은 또래 집단에 속하게 되는 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지위가 아주 우연히 결정된다는 말처럼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가? 해리스는 좋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사랑해야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 양육을 즐겨라. 자녀가 어떤 인간이 되는지는 당신이 아이에게 얼만큼만의 애정을 쏟았는지를 반영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녀를 완성시키지도 파괴시키지도 못한다. 자녀는 당신이 완성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 책 전체를 압축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것이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가 기획한 대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대의 또래들과 함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책 전체에 대한 제 감상과 비평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육 가설을 읽으면서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 건 이 책이 상당히 용기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 확립된 그런 학문적 정설에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책에 도전하는 게 학문적 정석말이 아니라 부모가 이제 아이를 만든다는 그런 믿음,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가 따라서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는 그런 믿음은 실제로 수십억 명의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노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드는 건 단순히 학문적 주장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모들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도전을 하는 일입니다. 해리스가 이 도전을 감수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실에 가깝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진 죄책감으로부터 부모들을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내 잘못이라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더 많이 놀아줬어야 하는데, 더 엄격하게 훈육했어야 하는데, 더 허용적이었어야 했는데. 이런 자기 비난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의 성격이 부모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부모의 잘못인 건 아니라는 거니까요. 물론 이게 부모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명백한 학대나 방치는 아이에게 분명한 해를 끼칩니다. 해리스도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나쁜 환경이 아이에게 나쁘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주장하는 건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부분, 즉 일반적인 양육 방식의 차이들이 아이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책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있는데요. 집단 사회와 이제 이론이 양육 가설을 반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증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래 집단이 중요하다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성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양육 가설을 반박한 증거들이 곧 집단 사회와 이론을 지지한 증거들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리고 부모가 완전히 영향이 없다는 그런 주장도 논란인데요.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연구들이 계속됐는데 극단적인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제 부모의 특정 양육 행동이 특정 결과와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의 비판대로 이 연구들 중 많은 것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모든 연구를 그 이유로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엮이는 과정의 영향에 대한 오해, 부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책 전체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엮이는 과정과 아이의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는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 행동의 결과가 아닐 수 있으며 이웃 환경과 또래 집단의 문화가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의 성격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아이가 속할 또래 집단의 환경에 간접적인 역할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들만의 세대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미래의 것입니다. 내 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